액세스 오브 트루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이슬람 공화국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목표물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 유가를 올렸으며 국내에서는 죄수 처형과 9,200만 명 인터넷 차단을 지속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세계가 이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슬람 공화국은 분쟁을 국경 밖으로 확장하여 아랍에미리트, 특히 걸프만의 중요한 에너지 및 해운 중심지인 푸자이라를 포함한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전 세계 석유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우회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겨냥하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외교적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정권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권이 휴전이나 긴장 완화의 틀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어떤 주장도 약화시킵니다. 이슬람 공화국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강경 발언 수위를 높이며 특정 선박의 통행을 막거나 다른 선박의 보상 비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 해군 함정을 향해 발포했으며 한국 소유의 선박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해양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제 통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지렛대로 삼는 것은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며 모든 인류가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첫째, 해협을 봉쇄할 권리가 없고 둘째, 그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선박에도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문제는 외부 도발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불량 정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여기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시각은 일관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바로 그 정권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세력이 정권 교체를 강제로 이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이란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권이 핵무기 제조 역량 확보나 대리 세력을 통한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같이 그러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시민이나 지역을 계속 위협하는 정권을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리 테러 단체 지원 또는 핵무기 추구를 통해서든 말이죠.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초점은 더 좁게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히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키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보다는 능력 제한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합의든 제대로 작동하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를 보면 심지어 정권 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이 뚜렷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결정 지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대표해 누가 약속할 수 있고 애초에 그런 약속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이행을 누가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편 이란인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정권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정권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어떤 합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합의가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고 그 자원이 나중에는 자신들을 겨누는 데 쓰인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압력은 지속적으로 체제를 위협해온 몇 안 되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외부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며칠 사이에만도 정권에 의해 여러 건의 처형이 집행됐습니다. 월요일 마샤드에서 메흐디 라술리, 모하마드 레자미리, 그리고 이브라힘 도라 타바디가 처형되었습니다. 일요일 우르미아에서 또 다른 시위자인 메흐르 압둘 라자데가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야쿠브 카림프루와 나세르 베크라자데가 허위 간첩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처형되었습니다. 정권은 이번 주 스타링크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법률 지원, 그리고 강요된 자백에 크게 의존하는 더 넓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시위자 대량 처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한편 인터넷 차단 역시 같은 전략을 반영합니다. 대규모 제한 조치는 8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을 홍보하도록 승인받은 화이트 심카드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은 완전히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겼고 정보의 해외 유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구금 사실을 추적하거나 학대에 대한 문서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보안군이 주둔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박해에 더해 보고서들은 검문소, 대규모 구금, 그리고 현장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바시지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 안보 관련 혐의로 인한 체포 규모도 급격히 증가했으며 구금 환경 역시 여전히 큰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외부의 긴장 고조, 내부의 탄압, 분열된 권력 구조 등으로 인해 정책 대응이 한 가지 방식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군사적 억제력은 한 가지 요소일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이 체제, 즉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현재는 부족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각국은 외교적으로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권 외교관의 추방이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사관이 작전 활동이나 영향력 네트워크와 연관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또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참여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유엔은 이슬람 정권을 핵 비확산 회의의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그런 온갖 일을 저지르는데도 교류를 계속 정상화하는 것은 실제로 이 정권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초점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 네트워크에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국민의 부를 훔친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여러 나라에 걸친 위장회사, 자선단체, 그리고 상업적 기관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적 체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집행과 확대는 완전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산 식별, 압류,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당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및 규제적 조치도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국가는 적절한 경우 자금 세탁이나 제재 회피 또는 영향력 행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합니다. 정권과 연관된 활동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처럼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했지만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지정 정책이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 공백이 실제 집행과 물론 기소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요소는 정권의 양보를 제공하는 부수적 합의와 비공식적 합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인질 석방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권이 인질극이나 기타 테러 행위를 계속하고 장려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그 정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이 줄어든 시기를 온거더하는 데가 아니라 체제의 공고화에 이용해왔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란 내의 내부 역학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안 인력 배치와 정보 통제 수준을 보면 이란 당국이 추가적인 소요 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과제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나 계속되는 공습 혹은 한 차례의 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 경제, 정보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같은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권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표적이 된 국가들과 에너지 시장, 안보 위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 푸자이라에서 발생한 공격부터 무샤드 우르미아에서의 처형까지 이런 사건들은 결코 고립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정권의 일관된 패턴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응도 일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집행 메커니즘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그 불량 정권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는 이란,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소셜미디어 영향력 작전을 자주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기자 에이탄 피슈버거가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영어권을 겨냥한 터키의 허위 정보 작전으로 서방 언론 생태계에 침투해 미국 대중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클래시 리포트 계정이 있습니다. 최근 전쟁 뉴스를 X에서 본 분들은 한 번쯤 접했을 겁니다. 이 계정은 드론 영상, 공격 소식, 지도, 속보성 주장과 정치 동향을 영어로 게시하며 보통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올립니다. 이제 그 빠른 속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전체 맥락을 알기 전에 사건의 첫 번째 버전, 즉 내러티브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피슈버거는 클래시 리포트가 GDH라는 터키 언론 조직의 영업한 계정임을 밝혀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기록에 따르면 클래시 리포트 맵, GDH 모두 같은 개발사 모놀로그 미디어와 연결돼 있습니다. 피슈버거는 또한 clashReport.gdh.digital이라는 내부 서브 도메인을 발견했는데 이는 클래시 리포트가 이미 GDH의 자체 기술 인프라 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도메인 모두 동일한 클라우드 플레이어 네임 서버를 사용하고 두 사이트 모두 같은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버킷인 GDH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슨한 연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디어 생태계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클래시 리포트는 에르도안 가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모놀로그 미디어의 공식 참고 페이지에는 외부 고객이 단 2곳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르도안 가족의 개인 자선재단인 투르갭으로 에르도안 본인이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터키의 국가기술축제인 테크노페스트입니다. 이제 공개인증서 기록에 따르면 모놀로그 미디어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테크노페스트의 백엔드 서버를 운영했으며 인증서는 90일마다 한 번씩 연속 11번 갱신되었습니다. 테크노페스트는 터키 산업기술부와 T3 재단이 주최하는데 이 재단은 에르도안의 사위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는 터키의 대표 드론 제조업체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에르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터키 국영 언론과 연관된 터키 미디어 회사와 연결된 영어권 허위 정보 계정이 마치 공정한 뉴스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국 정부가 벌이는 전복 공작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래시 리포트 운영자들도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편집진과 경영진은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명확하고 드러난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자신도 터키 국영 언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스라엘이 아동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네타냐후와 시오니스트 로비가 트럼프를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며 유대인 로비가 미국 의회의 90%를 매수했다는 주장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생태계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시리아 또는 터키의 지역 경쟁국들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때는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듯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패턴은 클래시 리포트 게시물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빠른 게시물, 감정적인 프레이밍, 항상 이스라엘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주장들, 그리고 서구 시청자들을 터키 현 정부가 수년간 주장해온 반이스라엘 내러티브로 이끄는 꾸준한 콘텐츠 흐름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관해서는 그 시점이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클래시 리포트는 터키가 33명의 터키 군인이 사망한 후 봉방패 작전을 개시한 그날 밤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터키 드론이 시리아 정권의 표적을 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년 동안 한 번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던 계정이 49,2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상황에서 주요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 계정은 2015년 5월에 만들어졌고 거의 5년 동안 아무 활동이 없다가 2020년 2월 28일에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터키는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활동이 없던 계정이 하루 만에 49,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얻는 것은 정상적인 유기적 성장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첫 게시물이 터키의 대규모 군사작전과 우연히 맞물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클래시 리포트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영상, 타격 소식, 속보 주장 등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영어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맥락이 제공되기 전에 이야기를 정의함으로써 그들이 서사를 선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폭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였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특성상 클래시 리포트의 컨텐츠가 서구 기자들, 통신사, 인플루언서, 팟캐스터, 기술업계 인사들, 정치인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에게까지 공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구 정보 생태계로 들어갔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외국 국가의 교란 공작은 가짜 게시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영상과 실제 지도, 때로는 실제 정보까지도 이용해서 미국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고 속도와 프레임 설정, 그리고 누락을 통해 서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 리포트는 빠른 속도로 많은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를 터키의 이익에 맞는 프레이밍을 밀어붙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공간에 대한 외국의 개입이며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끔찍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죠. 보여주기식 행동주의의 극치입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정말 어이없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멍청한 플로틸라 활동가 2명이 선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채 테러리스트 분장을 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 같은 동료인 브라질 출신의 반이스라엘 광신자인 티아고 아빌라, 그리고 스페인 국적의 사이프 아부 케셰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바보들이 가자지구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들을 들여보내 이슬람주의 하마스가 통제하는 사회에서 저런 차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직접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운을 빕니다.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이 2명의 플로틸라 활동가들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그들이 활동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테러 조직과 연관이 의심되기 때문이에요. 아빌라는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는 여러 번 플로틸라를 조직한 적이 있는 상습적인 플로틸라 참가자예요. 그리고 그는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보안 문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미 주목받은 인물이에요. 아부케셰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마스와 연관된 네트워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을 가장해 운영되는 지원 인프라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부터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보내겠다며 벌인 그 수상쩍은 선단쇼와 비슷하죠. 결국 그 배는 성추행 의혹이 난무하는 추문 가득한 성스캔들 보트로 전락했어요. 어쨌든 이런 여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도 드물죠. 이제 이번 주의 추악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부슈라 셰이크와 관련된 추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슬람 공화국이 서구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이란에 오게 한 뒤 정권 감독하에 여행시키며 서방 선전 영상을 만들게 했다고 폭로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 정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활동가들 중 몇몇이 지금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거든요. 영국계 파키스탄인 부슈라 셰이크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시점이 정말 더럽기 그지없어요. 이란인들은 8주 넘게 심한 인터넷 제한을 겪고 있어요. 이번 주엔 한 이란인이 스타링크 소지로 맞아 숨졌어요. 그런데도 부슈라 셰이크는 이란 내부에서 이란인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인터넷 제한에 더 신경 쓴다고 뻔뻔하게 글을 올렸어요. 진심이에요?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부슈라. 그건 셀카 카메라로 정권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슈라,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알기로는 데일리메일이 부슈라가 이제 대테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부슈라가 직접 이란 내 친정권 집회에서 헤즈볼라 깃발과 정권 깃발이 곳곳에 있는 영상을 공유한 후에요. 물론 이에 대한 우려에는 영국 대테러법과 국가안보법 위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테러 단체를 지지하거나 이란의 지시에 따라 등록 없이 활동했다는 의혹도 있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부슈라는 이란 시위가 모사드, CIA, 그리고 서방 제국주의가 조작한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공화국을 여성 인권의 챔피언으로 홍보하고 심지어 테헤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공개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권에 의해 살해된 시위대 관련 주장에 실제 숫자는 600만 명이라는 캡션을 붙여 재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부슈라가 활동하는 도덕적 세계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정말 역겹고 유대인을 혐오하며 홀로코스트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일한 한복판에서 히잡도 쓰지 않고 이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녀가 이란 광장에서 스카프 없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란에서 방문객이면 심지어 저처럼 히잡을 쓰지 않아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저는 환영받았고 제 머리카락이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친구들, 이게 바로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뉴스의 현실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서구 언론의 선전에 노출되어 왔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쨌든 만약 영국 국적자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접근 권한, 보호, 항공편, 호텔, 국영매체 출연 기회이나 그 밖에 어떤 현물 혜택을 받으면서 정권의 선전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해요.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이 서방에 선전할 이란인 한 명도 찾지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쓰려다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란인들에게 인터넷 없이도 행복하라고 말하는 영국계 파키스탄인 이란 혁명수비대 추종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한심하고 사악하고 정말로 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유대인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영국 보수당 대표 케미 바디노프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녀는 망설이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건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제 이 주제로 인터뷰를 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투표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 유대인에 대한 이런 위협과 증오의 분위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유대인 초등학교에 가면 밖에 경비원이 있는 걸 봐요. 이 나라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경비원이 있는 슈퍼마켓도 가요. 저는 유대인 사업체에도 가는데 그곳은 창문이 깨지고 있어요. 게일의 베이커리에는 낙서가 온통 그려져 있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그만해야 해요. 1930년대가 반복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일에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무슬림들은요? 무슬림의 공격도 있었잖아요. 환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희생자들은 유대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른 일인 척 그만하세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1930년대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본 척하면서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알겠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과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네, 그거 참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고 저는 위협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파예요. 저는 우파예요. 그리고 제가 우파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극우에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무지에 맞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것에 위협받지 않을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멋진 마이크 드롭 순간이었어요. 수년 동안 우리는 정치인들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봐왔어요.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내러티브에 맞는 유대인 혐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명하거나 축소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카미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속이 시원해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지만 물론 다음 주에도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언제나처럼 다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X에서는 에밀리 K 슈레이더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연락해주세요. 그때까지 다음 주에 JNS의 Access of Truth에서 다시 만나요.